지금으로부터 900년 전 1135년 어느 봄날 고려 궁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경에서 온 백성들이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린 것은 보따리 하나. 그 보따리를 본 인종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보따리 속 인물은 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왕사이자 고위 관료, 종이품 한림원 학사. 인종이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 바로 묘청이었습니다. 그런 묘청이 이제 이렇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겁니다. 죽어서 말이죠. 새 나라를 세울 만큼 막강했던 남자. 그가 고작 17일 만에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개경에서 보낸 군대도 아니었고 김부식의 토벌군도 아니었습니다. 묘청을 죽인 건 바로 묘청과 함께 새 나라를 꿈꿨던 서경 백성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제까지 함께 목숨 걸고 싸우던 지도자를 왜 오늘은 죽였을까요? 이 충격적인 결말을 이해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132년 봄 대동강. 해가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물 위에 오색빛이 펼쳐진 겁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마치 하늘의 무지개가 물속으로 내려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고기를 잡으러 나온 어부들이 노를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저런 건 평생 처음 보는데. 강가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동강에 신령이 나타났대. 무슨 큰일이 벌어질 징조래. 이 소식을 들은 묘청이 대동강으로 달려왔습니다. 강물을 한참 바라보던 묘청. 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묘청은 즉시 사람을 개경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궁궐. 인종 앞에 무릎 꿇은 묘청이 말했습니다. 전하, 대동강에 상서로운 기운이 나타났사옵니다. 대동강에? 무슨 일이요? 오색빛이 강물을 뒤덮었사옵니다. 이는 신령한 용이 침을 토한 흔적이옵니다. 인종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용이라. 그게 무슨 의미요? 용은 왕을 상징하는 존재이옵니다. 고려 왕실은 용의 후손이 아니옵니까? 그 용이 서경의 대동강에 나타났다는 것은. 묘청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인종의 시선이 묘청에게 집중됐습니다. 하늘이 서경천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옵니다. 서경천도. 묘청이 수년째 주장해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경 사람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봐. 저 별. 저건 남극성 아니야? 남극성.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끝 해안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별입니다. 북쪽에 있는 서경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이유로 절대 볼 수 없는 별이죠. 그런데 그 별이 지금 서경 하늘에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징조야. 하늘이 서경을 택한 거 아냐? 묘청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남극성이 서경에 나타났사옵니다. 남극성이? 북쪽에서? 그렇사옵니다. 이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징조이옵니다. 더 이상 주저하실 때가 아니옵니다. 신비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인종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권력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특히 김부식.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너무 완벽해. 김부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는 바로 그때 하필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다니. 그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경으로 가서 진실을 밝혀오시오. 뭔가 석연치 않소. 며칠 뒤 대동강. 잠수부 한 명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사람들 앞에 잠수부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뭔가 커다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떡이잖아? 떡? 왜 강바닥에 떡이? 자세히 보니 구멍이 뚫린 거대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에서는 기름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 저 오색빛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떡 속에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와 강물 위에 떠올랐고 그것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오색빛을 만들어낸 겁니다. 신령의 침? 아니었습니다. 그건 묘청이 강바닥에 가라앉힌 떡에서 나온 기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극성은요? 조사단이 서경 남쪽 산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바위굴에서 등불을 발견했습니다. 깜깜한 밤, 산 중턱에 바위굴에 등불을 켜두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보면 마치 별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밝은 별처럼요. 남극성의 정체는 바로 이 등불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신비로운 징조라던 것들이 전부 묘청이 꾸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개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개경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묘청은 사기꾼이옵니다. 저자거리에서 처형하소서. 요사스러운 무리들의 싹을 없애야 하옵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 말이 괴상하고 황되어 믿을 수 없사옵니다. 선비들과 정직한 이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옵니다. 속히 멀리 내치소서. 그런데 인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극이 완전히 들통났는데도 묘청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인종은 묘청에게 더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기꾼을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인종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종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실권은 문벌 귀족들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귀족들, 이들은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며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인종은 그저 왕좌에 앉아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짐의 명령도 신하들 눈치를 봐야 내릴 수 있다니. 밤마다 인종은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왕인데 왕 노릇을 못하는 이 답답함. 그때 나타난 사람이 묘청이었습니다. 묘청은 달랐습니다. 개경 귀족이 아니었고 문벌 가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서경 출신의 승려. 그는 인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전하, 서경으로 천도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옵소서. 서경천도.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개경은 문벌 귀족들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들의 땅이 있고 그들의 세력이 뿌리내린 곳이었죠. 하지만 서경은 달랐습니다. 서경으로 가면 개경 귀족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력을 키울 수 있었죠. 묘청은 바로 그 새로운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묘청을 버리면 짐은 다시 개경 귀족들의 손아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종은 묘청의 사기극이 들통났어도 그를 보호한 겁니다. 묘청은 인종이 개경 귀족들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으니까요. 하지만 개경 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134년 2월, 2년 만에 인종이 다시 서경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왕의 행차가 개경을 출발했습니다. 가마에 탄 인종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서경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개경 귀족들은 이 행차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종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던 겁니다. 며칠을 걸어 드디어 서경에 도착했습니다. 묘청이 인종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서경에 오신 것을 환영하옵니다. 인종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인종은 대동강에 배를 띄우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더니 순식간에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전에 쳐놓은 화려한 막이 바람에 찢어져 나갔습니다. 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넘어졌습니다. 전하를 보호하라. 신하들이 인종을 감싸 안았습니다. 간신히 배를 강가에 대고 내렸습니다. 온몸이 젖은 인종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묘청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로 돌아온 인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서경을 거부하는 것인가? 인종이 개경으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고려 전역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력 3월과 4월, 완연한 봄이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봄인데 눈이라니. 하늘이 노한 게 아닐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유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졌습니다. 개경과 서경의 동시에 말이죠. 벼락이 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심지어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게 아냐? 더 끔찍한 건 가뭄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갈라졌고 농작물은 말라 죽었습니다. 물. 백성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자들이 서로를 베개 삼아 누웠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개경 궁궐에도 벼락이 30번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다 서경천도 때문이야. 하늘이 화가 나신 거야.
김부식이 인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이번 여름 개경 궁궐에 벼락이 30번 넘게 떨어졌사옵니다. 인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길조이옵니까? 서경으로 가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재앙이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은 뭐라 하옵니까? 서경이 좋은 땅이라 했는데 왜 전하께서 서경에 가시자마자 폭풍이 일어났습니까? 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식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으러 가는 곳에서 재앙이 일어났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며칠 뒤 인종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짐은 서경으로 가지 않겠다. 서경. 이 소식을 들은 묘청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오지 않겠다고? 3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묘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서경에 오지 않으면 자신은 끝이라는 것을, 개경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묘청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날 밤 묘청은 서경의 핵심 인물들을 모았습니다. 정지상, 백수한, 그리고 다른 서경파 인사들. 우리가 직접 나라를 세웁시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난을 일으키자는 말이오? 묘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소. 1135년 초 서경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묘청이 높은 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대위. 대위? 그렇소. 대위는 큰 도를 행하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뜻이오.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호는 1000개. 하늘이 열린다는 뜻이오. 묘청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나라를 세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위국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새 나라를 세웠는데 왕자가 비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왕을 세우지 않으십니까? 묘청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 누구입니까? 인종 전하이시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럼 이건 반역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소. 우리는 나라를 뒤엎는 게 아니오. 단지 왕께서 오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오. 묘청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인종께서 직접 서경으로 오시게 만들 것이다. 이미 나라가 세워졌으니 어쩔 수 없이라도 오실 것이다. 하지만 개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하, 대일입니다. 급보를 가져온 신하가 궁궐로 뛰어들었습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나라를 세웠사옵니다. 뭐라고? 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라 이름은 대위, 연호는 1000개라 하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즉시 토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전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사옵니다. 무엇이요? 묘청이 왕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하옵니다. 순간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종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묘청은 아직도 짐을 믿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김부식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개경에 남아있던 서경파 인사들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지상, 왕명이다. 나와라. 정지상은 묘청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뛰어난 문인이자 서경파의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왕명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적과 내통한 죄로 체포한다. 왕명이라 했는데 문서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정지상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혀있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건 그 순간 칼이 번쩍였습니다. 정지상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종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정지상이 어젯밤에 처형되었사옵니다. 뭐라고? 김부식 대감께서 왕명을 받들어 처형했다 하옵니다. 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짐이 언제 그런 명을 내렸소? 신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명을 사칭한 것으로 보이옵니다. 왕명 사칭. 왕의 명령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엄청난 대역죄였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식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경 귀족 전체가 김부식 편이었으니까요. 인종이 김부식을 건드리면 개경 귀족 전체가 들고 일어날 판이었습니다. 짐은 왕인데 인종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인종이 김부식을 불렀습니다. 경 묘청을 토벌하시오. 김부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지만 김부식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묘청을 제거할 수 있겠군. 김부식은 즉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서경 주변 지역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미 개경에서 대군이 출발했다.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보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간단 명료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서경 주변 지역.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묘청을 따르면 우리도 역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묘청을 배신하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묘청과 함께 새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개경군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백성일 뿐이야. 권력 싸움에 목숨 걸 필요 있어? 맞아. 가족들 생각해야지. 하나둘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애초에 묘청이 우릴 속인 거 아니었어? 맞아. 그 오색 빛이랑 남극성 다 사기였잖아. 사기꾼을 위해 우리가 왜 죽어야 해? 그렇게 서경 주변 지역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습니다. 김부식의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백기를 들고 나온 마을 사람들. 저희는 항복하겠습니다. 묘청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김부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항복한 자들은 용서하겠소. 큰 전투 한 번 없이 묘청의 세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묘청이 그토록 믿었던 백성들. 그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왜일까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색빛도 거짓, 남극성도 거짓. 묘청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였다는 게 밝혀진 순간 그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또 우릴 속이는 거 아냐? 믿음이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묘청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경성 안. 묘청은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개경군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따르던 마을들이 백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신자들. 묘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추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묘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세력은 다 무너졌고 개경군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경성 안의 사람들뿐. 그나마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경성 안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개경군이 성을 함락하면 우리도 역적으로 몰릴 거야. 가족들 생각해봐. 우리까지 죽을 순 없어.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뭔데? 묘청을 개경에 넘기는 거야.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어. 김부식이 약속했잖아. 항복하면 살려준다고. 하지만 그건 배신 아니야? 배신? 애초에 우릴 속인 건 묘청이잖아. 맞아. 오색빛도 거짓, 남극성도 거짓. 우릴 이용한 건 묘청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난이 일어난 지 17일째 되는 날, 묘청은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요? 묘청이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다가왔을 뿐입니다. 묘청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끝이구나. 자신이 믿었던 백성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겠다던 그들,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는 것을. 묘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틀렸어. 묘청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개경 궁궐. 서경에서 온 사람들이 인종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인종은 그 보따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묘청이었습니다. 난을 일으킨 지 고작 17일 만이었습니다. 개경군과의 큰 전투도 없었습니다.
묘청을 죽인 건 그가 그토록 믿었던 서경 백성들이었습니다. 인종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를 죽였어? 한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를 속였사옵니다. 거짓 징조로 저희를 이용했사옵니다. 그래서 죽였소? 목숨을 보전하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인종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 그는 고려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화시중, 재상 중의 재상, 고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국정을 총괄하고 모든 인사권을 장악했습니다. 김부식의 세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개경 문벌 귀족들의 세상도 완성됐습니다. 이들은 더욱 강력해진 권력으로 나라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높은 문관직을 모두 차지하고 무신들을 철저히 차별했습니다. 무신들은 그저 칼이나 휘두르는 놈들이지. 문신이 무신보다 100배는 귀하지. 무신들의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한 문벌 귀족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34년이 흘렀습니다. 1170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무신 정변. 참고 참았던 무신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 문신들을 쓸어버려라.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던 문벌 귀족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묘청의 난으로 더욱 강력해진 문벌 사회. 그 모순이 결국 폭발한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고려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쥔 자들은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위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묘청은 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개혁가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짓 징조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변화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사회는 정말로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변화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요. 인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왕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묘청을 이용해 권력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더 무력한 왕이 되고 말았죠. 김부식은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가 고려를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죠. 역사는 이렇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묘청의 난은 고려 문벌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경고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권력을 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34년 뒤 무신들의 칼에 쓰러질 자신들의 모습. 그걸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권력을 즐겼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실패를 보고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묘청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신뢰를 잃었습니다. 인종은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다가 더 무력해졌습니다. 김부식은 승리했지만 더 큰 재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 모두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9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도 묘청이 있을까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종이 있을까요?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김부식은요? 당장의 승리에만 집착하다가 더 큰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말이죠. 묘청의 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뢰 없는 변화는 무너진다. 권력에 취하면 위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900년 전 고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교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역사 속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영웅들의 숨겨진 민낯,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진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까지.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